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의원입니다.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했던 광명성절 기념행사 규모도 올해 다시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장미일 기자, 리설주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모습이 어땠나요? 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남편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나왔는데요.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정비서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러러 우렁찬 만세 환호를 타쳐올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는 김 위원장과 함께 리설주가 등장해 자리에 앉습니다. 옆 좌석에는 최룡해, 조용원 등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자리했는데요. 리설주는 투피스 정장에 반묶음 머리와 브로치 등 예전과 비슷한 스타일로 김 위원장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가 하면 공연에 심취한 듯 애잔한 표정을 짓다 또 웃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광명성절은 김정일의 생일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에선 양대 명절로 불리는데요. 국가 행사이자 가족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게 작년 1월 설 명절 공연이었으니까 1년이 넘었네요. 네, 13개월 만입니다. 작년 설 명절 공연에는 김 위원장과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김여정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화설부터 임신 출산설, 또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리설주가 다시 등장한 건 이제 방역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는데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최룡해 부위원장 등 17명의 간부만 참배에 동행했었는데 올해는 100명 가까운 인파가 김 위원장의 뒤를 따라 입장했습니다. 네, 행사 규모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직후여서 북한 내에서도 최고도의 거리 두기를 하던 시점이었잖아요.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작년에는 양강도에서 얼음 조각 축전을 연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요. 올해는 중앙사진 전람회를 비롯해 북한 각 지역에서 경축 공연도 개최하는 등 규모도 예년 수준으로 커지고 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함에 영문 표기가 바뀌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북한은 그동안 외무성 홈페이지나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의 호칭을 위원장을 뜻하는 체어맨으로 써왔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또는 주석을 뜻하는 프레지던트로 바꿨습니다. 북한도 정상국가로 보위를 한다는 분석도 있고 대다수 나라가 국가 수반의 영문 호칭을 프레지던트로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을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북한 방송에는 웃음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딱딱한 내용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북한 코미디 프로그램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조선중앙TV는 최근 생활에 웃음 더해주는 사람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요. 북한식 몸 개그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손칼치기야말로 우리 태권도에만 고유한 것인데 야! 이 손보다 발이 우월하다는 걸 말해준단 말입니다. 야! 아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야! 평생 코미디 배우를 하다 보니 매맞는 역 전문이 됐다는 배우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매맞고 무대에서도 매맞고 그저 자관 배우로서 태어나면서 너는 항상 매맞는 역만 해야 된다. 뒷샷 맞다 못해서 옴치까지 매맞습니다. 우프다라고 할까요? 웃기면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딱 그 심정이네요. 네, 야생동물을 조련시켜 웃음을 주는 장면도 많았는데요. 지시를 받은 곰이 몰래 또 다른 조련사에게 접근해 무릎 뒤를 가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북한에선 개그나 만담 같은 작품을 화술소품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이런 화술 소품을 집중적으로 다룬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잇따라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렇게 웃음을 주제로 한 방송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에서 제시하신 구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솔직히 이 구호에 많은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다 고난의 행군시기 다 겪어봐서 다 알겠지만은 이처럼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웃음의 의미까지 소환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 웃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닌가 풀이됩니다. 네, 장미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내각 간부들이 세운 경제 계획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네, 단상을 내리치면서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는데요. 간부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렇게 화를 낸 건지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네, 이번엔 관료들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뜯어 고쳐서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내각 부처의 업무 계획을 평가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나흘 내내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습니다. 수시로 삿대질을 하고 단상을 내리치거나 불끈 쥔 주먹을 흔들어 보이며 노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경제사업 계획에 당 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노선을 토대로 내각 경제부처들이 작성한 업무 계획이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책임진 농업부문의 업무 계획은 허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생산 목표만 비현실적으로 높이 세웠다는 겁니다. 농사 조건이 불리하고 영농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 계획의 첫 해부터 알곡 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전력과 건설, 경공업 부문은 생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조건을 핑계대거나 수요를 낮춰 잡아 목표를 하향 조정하던 관행을 콕 집어 비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전력 등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전국의 지방산업 공장들, 농업 부문에서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줄 것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으며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각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 당 경제부장 김두일이 임명 한 달 만에 경질되고 능력이 검증된 오수용이 새로 경제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측근 실세인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부실한 경제계획이 매우 심각한 정치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에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혹독한 점검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경제 실적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발전을 추동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최고 지도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세운 목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거의 중단되면서 곳곳에서는 물자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평양에서조차 밀가루나 설탕, 의약품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옷이나 신발 가격도 서너 배 오른 데다 구하기도 힘들어 대사관 직원들도 자녀들의 옷을 서로 돌려 입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외 수입액은 전해 대비 5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체제 붕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심각한 식량과 물자난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간부들에 대한 고강도 충격 요법을 실행한 셈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관행을 획파하고 조직의 인적 쇄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문제는 경제 계획을 달성하려 해도 이를 위한 에너지와 원자재 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관들이 생산품이나 수입 물자를 통제하고 장악해 필요한 곳에 유통시킬 것과 힘 있는 특수기관들도 예외 없이 이 통제를 따르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또 군복무 기간을 남성, 여성 모두 2년씩 단축한 것도 경제 현장에서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이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또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모범을 보이고 이런 쪽에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충격요법과 대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또는 관료들의 회의, 아마 문화적인 이 차원 또 나를 법을 통해 가지고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본보기 혹은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의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개방과 외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제난 극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 공수의 해제와 대남, 대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외 분야의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줬다고 밝혀 상황 타개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24년 전 홍수에 떠내려와서 비무장지대 한 섬에서 표류하던 북한 소를 우리가 구출한 적이 있었죠. 네, 기억나요. 남북 평화를 가져다 줄 거란 기대에 평화의 소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온 소를 신부로 맞아서 송아지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네, 과연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후손들은 있을까요? 이상현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에 떠내려오다가 비무장지대 섬 유도에 올라와 혼자 살아오던 황소가 오늘 해병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됐습니다. 24년 전 겨울 북한에서 떠내려왔다 반년 가까이 유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북한의 2살 배기 황소를 우리 해병대원들이 투입돼 구출해냅니다. 한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절룩거리던 이 황소에겐 남북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평화의 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때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24년 전 북한에서 떠내려온 황소가 관측된 해병대 초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물길이 남북한 중립수역인데요. 그 한가운데 유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선시대 중국을 왕래하는 상인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가는 섬이라 해서 머무를 유, 섬, 도, 유도라 불리워졌다는 조그마한 무인도. 평화의 소가 구출됐던 그곳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남북 간의 첨예한 접경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출된 평화의 소는 1년 뒤인 1998년 1월 제주에서 공수돼 통일 염원의 소라 이름 붙여진 한우 암소를 신부로 맞이했고 7년간 매년 한 마리씩 모두 7마리의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이후 갑자기 시름시름 앓던 평화의 소는 2006년 5월 29일 오후 영원히 눈을 감았고 화장된 뒤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주사 놓고 약 먹이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 보니까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는 듯이 그냥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유골함은 평화의 소 마지막 1년의 사육을 맡았던 김포 통진 두레놀이 보존소에서 보관 중입니다.
농번기 민속놀이인 두레놀이에 소가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육 과정에서부터 평화의 소와 인연을 맺어온 이 단체는 전시관을 통해 유골함을 일반에 공개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평화의 소라고 명명하는 그런 뜻은 이제 남북관계가 좀 완화되고 또 좀 진전된 데면은 이제 우리 전 국민의 이제 염원인 평화 통일이 좀 되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유골. 그럼 북한 출신 평화의 소와 제주 출신 통일 염원의 소가 낳은 7마리의 송아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선 1998년 말에 태어난 첫 번째 새끼는 평화 통일의 소라는 이름을 받고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이후 태어난 두 번째에서 6번째까지 새끼들은 암소의 경우엔 일반 농가에 분양됐고 숫소들은 고기소로 사육돼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 마지막 사육자가 관리 중에 탄생했던 마지막 7번째 새끼. 이 소가 이후 암수 송아지 1마리씩을 낳게 되는데 이 중 손녀뻘인 암송아지가 나중에 낳았던 새끼, 그러니까 평화의 소 증손녀뻘이 되는 그 새끼 1마리가 5년 전쯤 김포의 한 축산 농가로 넘겨집니다. 수소문 끝에 그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냥 비쩍 말라갖고 그래서 새끼를 암놈을 받아서 내가 키웠어. 근데 워낙 몸이 안 돼 있어갖고 아주 꼴이 우습더라니까 봤는데 나 저렇게 속 키우는 사람은 내 처음 봤다고 그래서. 임신 상태에서 이곳에 왔던 그 평화의 소 증손녀 4세는 새끼를 낳고 도축됐지만 그때 낳은 새끼, 그러니까 평화의 소 5세를 마침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느 소들과 다름이 없어 구분이 쉽진 않았지만 두 겹의 녹색 목줄을 한 채 눈을 껌뻑껌뻑하는 4살 배기 암소 1마리. 본인 핏줄의 의미를 알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7개월 전 암송아지, 그러니까 평화의 소 6세를 1마리 낳으며 그 핏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화의 소가 새끼다 하니까 맑은 대로 갈수록 조금 더 가는 거지. 다른 속들보다. 야, 그래도 내가 이걸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이 소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20년 넘게 지나며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평화의 소는 그래도 그 명맥이 유지된 채 우리 곁에 살아있었고 소의 해를 맞은 올해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작업들이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저희가 이제 평화의 소를 기르고 있는 그런 현판식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그 태어나는 평화의 소 후손에 대한 명명식, 이름을 좀 지어서 대대손손 여기서 지켜나가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될지도 모를 평화의 소 핏줄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도 김포에서처럼 그 핏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하나 더 있죠. 평화의 소의 신부였던 통일염원의 소의 고향이자 그들이 낳았던 첫 번째 자식 평화 통일의 소가 옮겨진 곳 제주. 다음 주엔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설 명절도 지나갔고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진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린이들이 있죠. 바로 음악 신동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텔레비전에도 요즘 음악 신동들이 자주 나온다는데요. 네. 오늘은 음악 경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효주 씨 프로필에서 보셨을 텐데요. 북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지내시고 굉장히 특별한 악기를 또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 북한에서 그냥 초등학교 10년, 중학교, 여기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6년 교사를 했고요. 음악 교사를 했고 아코디언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효주 씨도 북한에서 뭐 음악 영재 출신인 건가요? 예, 영재가 될 뻔하다가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하고 예술학원 시험을 중학교 1학년에서 치는데 신장이 작아서 탈락됐습니다.
키가 작은 게 영재를 구분하는데도 상관이 있어요? 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선발 기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아, 그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자, 요즘 남한에서도 음악 신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보시죠. 저도 저 남편이랑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그 트로트 신동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아, 저희 어릴 때는 그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였는데 역시 선진국의 어린이들은 저렇게 끼도 많고 또 표현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죠. 저런 그래요? 모습들이 너무 네, 분망하고 너무 네, 좀 정돈되지 못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인 거죠. 북한 학생들 보면 어린이들도 그렇고 네, 저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구나.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니까 맞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음악 영재들 만나볼까요? 자랑 자랑 우리 자랑 제일 큰 자랑 온 세상이 찾아오는 햇빛 밝은 거 노래도 노래지만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살아있네요. 입 빠진 거 보세요. 귀엽네요. 이번엔 기악 영재입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언뜻 봐도 뭐 기교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지금 저 악기는 뭐 대금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뭡니까? 아, 저거 북한에서는 저대라고 부릅니다. 저대요? 네. 전통 악기를 그냥 다 개량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일종의 개량한 대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가야금 영재입니다. 아, 저 손놀림 보세요. 어깨,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게 이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저 퍼포먼스가 저런 네. 어깨짓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표정 이런 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꼬마들이 거의 뭐 자기 몸만한 크기의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되게 뭐 손이 작아서 참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네, 연습 또 연습, 그런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좀 쉽다고 말하면 어떻게 전달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시키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뭐 화면을 보니까 북한 영재들 참 신통방통한데요. 그런데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음악 영재 육성에 큰 공을 들였었잖아요. 북한은 좀 평등한 교육, 이렇게 특별히 재능 있는 아이를 따로 이렇게 차이 둬서 교육하는 거를 좀 지양했었는데 1980년대에 이제 수재론이라는 것을 이제 당의 공식적인 교육 방침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재능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이 키워주는.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인 뭐 예술적인 소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그 문화적인 예술적인 영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단순히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 예술 영재를 중요시한 건가요? 또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상품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저기교육 체계가 정말 예술인 양성에서 저기교육부터 그 체계가 정말 잘 돼 있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마다 저기 교육을 주는 음악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최고의 음악 영재를 키우는 경상 유치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건물 외경에도 떡하니 피아노 마크가 있네요. 이 유치원이 꽤 오래된 유치원이죠?
알려진 바로는 이게 1954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거의 직후에 세워진 아주 전통이 있는 오래된 유치원이고요. 여기 출신들이 뭐 금성학원이라던가 이런 음악학교들로 진출하고 그 관현악단이나 이런 모란봉악단이나 이런 쪽으로 그 음악을 하려는 친구들의 엘리트 코스의 시작점이 바로 이 경상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설주 여사도 경상유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잠보했습니다. 피아노 잘하고 파서 왔습니다. 여기 입학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권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경제가 받침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선발 기준이 조금 좀 너무 디테일하다고 봐야죠. 인물 심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은. 그리고 뭐 피아노를 치자면 손가락 5개 중에서 5번째 손가락이 뭐 첫 번째 마디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기준. 어머나. 네.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가 있죠. 그런데 가야금을 치는 이런 연주가는 얼굴이 조선형, 경부스름한 이런 형. 이런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거의 1대1 맞춤 수업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수준 높게 좀 하자니까 정말 힘듭니다. 몇 번씩이나 배워주다가도 잘 모를 때에는 막 속상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술인으로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 정말 북한에서 교사의 그 명예가 교사로서는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적인 인센티브다 할 때는 뭐 노동당원이 된다던가 아니면 공훈교원, 인민교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북한에만 명문 음악 유치원을 화면으로 봤는데요. 그럼 이제 입학을 하면 그 부모보다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약간 이제 남북한의 차이를 가장 보여주는 게 이제 북한은 어쨌든 국가가 좀 개입해서 공공의 어떤 교육 영역에서 이 아이들을 완전히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영재로 이제 길러내는 부분이 좀 크고요. 물론 뭐 한국도 교육청에서 영재 선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이나 이제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영재로 이제 만들어 주느냐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북한은 어쩐 좀 공적인 시스템이 더 좀 강조되고 남한에서는 어쨌든 좀 사교육이나 사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 영재 교육을 시작하고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 대학까지 가려면 어떤 코스를 밟게 되나요?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음악 유치원 졸업해서 예술학원 들어가서 예술학원에서 기량자 그러니까 예술학원에서도 매해 216 예술축전 같은 걸 합니다. 거기서 1등을 하면 그 음악대학에 그 김영지 음악종합대학에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북한에서 정말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국가가 주도해서 뭐 유아 영재 발굴부터 육성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교육 자체는 이렇게 무료 교육인데 그 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교수님한테서 지도를 잘 받으려면 무언가 또 뇌물? 네, 뇌물 여기 천지 같은 걸. 남한도 예체능 교육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의 서포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한도 이제 그런 것처럼 북한도 점점 이제 좀 시장화가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돈으로 좀 학생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이 점차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조기 영재 교육 안에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입학을 뭐 30명 했다. 뭐 한 학부에 많아도 그냥 1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5명이 입학했지만 졸업은 그냥 5명, 6명 이 정도로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입학할 때 30명이 입학했는데 5명이 졸업한다. 25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보내진다던가 그리고 예술학원 내에 있는 사범과에 가서 그 사범과에 보내지면 예술인이 아닌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뭐 사라장도 있고 또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도 계셨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북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도 그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우가 있어요. 2016년에 그 쇼팽 청소년 콩쿠르 대회고 거기서 마시나라는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가 1등을 합니다. 큰
큰 대회에서 1등을 했으면 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막 이제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예술 인재들이 당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하는 그러한 존재로 좀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역량을 보였던 영재들이 약간 체제 선전의 도구처럼 활용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네,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 체제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긍심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술선전 이런 데 임했거든요.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아코디언 전공이다 보니까 무대도 좀 섰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좋아서 하니까 이 생각 자체가 너무 프리하고 너무 좋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육 얘기에는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또 다른 영재들 만나봐야죠. 네, 다음 주엔 북한의 공부 영재들입니다. 공부 비법과 북한의 영재 시스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강구다? 갈구다. 뭐 김치를 담그다, 강조하다, 경청하다. 집중해서 듣다. 귀를 기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생긴 예시 자체가 귀랑 비슷한. 북한말 강구다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귀와 함께 쓰여 귀를 강구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귀를 기울이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생소한 느낌이 좀 들었네요. 강구다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듣다 이런 거랑 어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며칠 한파가 몰아치더니 기온이 또 올랐어요. 네. 오늘 내일 이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는데요.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